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이 나이에 그 주책 맞고 망측한 꼴 보이려고? 내가 평생 당신 뒷바라지한 줄 알아요? 여보, 그게 아니라 그냥 그냥? 뭐가 그냥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요? 칼날 같은 아내의 목소리가 20평 남짓한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그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우물쭈물할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한 달 전 제가 잘못 들어선 그 방문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과연 어떤 기막힌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제 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햇살이 거실 깊숙이 비집고 들어와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낡은 소파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파와 한 몸이 된 채 의미 없이 채널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자연인이 산에서 물고기를 잡는 장면에서 세계의 분쟁, 다큐멘터리로 또다시 시끄러운 트로트 가요 무대로 손에 쥔 리모컨이 제게 남은 유일한 권력이자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 같았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바쳤습니다. 새벽 6시면 칼같이 일어나 넥타이를 메고 밤 9시가 넘어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던 날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에 비자발적 마침표가 찍히고 나니 저는 완벽한 잉여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동네 마트 계산원으로 바빴고 다 커버린 자식들은 제 안부보다 다음 달 부모님 용돈을 걱정했습니다. 이게 내가 그리던 노후였나? 그냥 이렇게 말라가다 끝나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현관 도어록 해제음이 요란하게 울리고 딸아이가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아빠, 또 소파에 붙어 있네. 내가 뭘 했어? 왔냐? 웬일이냐? 이 시간에. 웬일은? 아빠 오늘 뭐 하는 날인지 잊었어요? 내가 지난주에 신신당부를 했는데 딸아이는 다짜고짜 제 손에 쥐어있던 리모컨을 빼앗아 TV를 꺼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갑자기 찾아온 정적에 귀가 먹먹했습니다. 무슨 날인데 사람이 쉬지도 못하게. 쉬는 거? 이게 쉬는 거예요? 이건 그냥 숨만 쉬는 거지. 엄마가 아빠 저러다 큰일 나겠다고 얼마나 걱정하는데. 딸아이는 제 앞에 웬 전단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시니어 힐링 명상 교실, 잃어버린 당신의 평온을 되찾으세요. 조악한 연꽃 그림이 그려진 전단이었습니다. 내가 아빠 이름으로 등록까지 다 해놨어요. 오늘 3시 첫날이라고. 얼른 옷 갈아입고 나가요, 얼른. 무슨 명상? 됐다 안 가. 나 그런 거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 게 어디 있어.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사람 구경이라도 하라고. 제발 나이 먹고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으면 뭐라도 좀 해요. 네, 짐이라는 단어가 흉기처럼 날아와 가슴팍에 박혔습니다. 차마 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입었때가 낀 베이지색 면바지와 목이 다 늘어난 회색 카디건을 주워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짐이라. 내가 짐이 됐구나. 평생을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발버둥 쳤는데 결국엔 짐짝 신세라. 딸아이가 알려준 문화센터는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의 낡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을 무릎에서 삐걱대는 소리를 들어가며 힘겹게 올랐습니다. 복도에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이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잔뜩 멋을 낸 채 웃음꽃을 피우며 노래 교실로 향했고 어떤 이들은 저처럼 잔뜩 주눅이 든 표정으로 서예 교실 문을 빼꼼히 열었습니다. 다들 뭔가 하긴 하는구나. 저는 주머니 속 전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시니어 힐링 명상 302호. 복도 끝에 302호 방문이 보였습니다. 문틈으로는 아무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영상이니까 조용하겠지. 그냥 구석에 앉아 졸다 오면 딸아이 성화도 잠잠해지겠지.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이며
조심스럽게 302호의 방문 손잡이를 잡고 돌렸습니다. 쾅. 문을 여는 순간 제 고막을 찢을 듯한 음악 소리가 온몸을 때렸습니다. 조용한 명상실은커녕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60년 평생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경광등,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20명 남짓한 남녀노소들이 입은 옷에서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반짝이가 잔뜩 달린 푸른색 상의, 깃털이 너풀거리는 붉은색 치마, 몸에 딱 달라붙어 민망하기 짝이 없는 검은색 타이즈. 1, 2, 차차차, 3, 2, 차차차. 웬 남자가 목에 헤드셋 마이크까지 끼고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웃고 소리치며 몸을 정신없이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쾌쾌한 땀 냄새와 싸구려 파우더 냄새, 그리고 늙은이 특유의 채취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이건 명상이 아니었습니다. 시니어 라틴 댄스 교실. 제가 문을 잘못 연 것이었습니다. 간판을 확인하니 302호 옆에 붙어있던 힐링 명상 303호. 팻말이 화살표와 함께 떨어져 302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주책도 이런 주책이. 저는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제 남루한 카디건 차림은 마치 흑백 사진 속에 잘못 끼어든 원색의 물감처럼 이질적이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열기와 동작들이 저 하나 때문에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간에 멍하니 서 있는 저를 향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아니. 저는 명상하러 왔는데. 제 목소리는 턱 밑까지 차오른 열기에 닿아 목이 소리처럼 기어 들어갔습니다. 망신이다. 망신. 이 나이 먹고 길도 하나 제대로 못 찾고 당장이라도 뒤돌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 망측하고 어색한 공간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제가 막 몸을 돌려 문을 닫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 혹시 처음 오셨나 봐요? 땀에 젖은 사람들 사이를 가르고 한 여자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빨간, 아니, 눈이 시리도록 진한 주홍빛 댄스복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분명 저와 비슷한 연배였지만 군살 하나 없는 탄탄한 몸매와 화사한 미소가 60대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제 코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처음엔 그렇게 어색해 하셔. 일단 들어오세요. 음악 다시 주세요. 여자가 손뼉을 치자 다시 지옥 같은 차차차 음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내밀어진 손을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자. 기억이 스쳤습니다. 30년도 더 지난 아주 희미한 기억. 아내와 결혼하기 전 대학 동아리에 멋모르고 따라갔던 날. 모두가 촌스러운 양복과 원피스를 입고 있던 그 자리에서 유독 세련된 모습으로 모두의 시선을 끌던 딱 한 번 스치듯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눴던 그 얼굴. 물론 그녀는 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저 길 잃은 늙은 양 한 마리를 구원하려는 듯한 친절한 미소일 뿐.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아니, 뿌리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30년 전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그 희미한 미소와 함께 도망쳐야 할 이 민망함의 한가운데서 저는 꼼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 오수연은 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기야, 30년 전 스치듯 나눈 인사를 기억하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낡은 기억 한 조각이었을 뿐. 그녀는 그저 낯선 공간에 잘못 들어와 어쩔 줄 모르는 늙은 남자에게 몸에 밴 친절을 베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잡은 순간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목을 가볍게 잡아 교실 안쪽으로 이끌었고, 저는 손뭉치에 물이 스며들듯 속수무책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자, 다들 주목. 오늘 새로 오신 우리 회원님이십니다. 박수. 음악이 잠시 멈추고 스무 쌍의 시선이 다시 한번 제게로 향했습니다.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들, 호기심과 약간의 경계가 뒤섞인 그 눈빛들 앞에 제 남루한 카디건이 형편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박수. 무슨 박수를. 나는 명상하러 온 사람이라고. 여긴 내 자리가 아니야. 괜찮아요. 다들 저렇게 시작했어요. 저기 강사님, 기본 스텝부터 다시 한번. 그녀는 저를 거울 앞, 맨 앞줄로 끌어당겼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화려한 원색의 숲에 잘못 떨어진 바짝 마른 회색 고무. 그 옆에 선 그녀는 제 나이와 동갑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생기가 넘쳤습니다. 자, 다들 기본 스텝. 차차차부터 갑니다. 왼발, 오른발 차차차. 음악이 다시 터져나왔고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발을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보지 마시고 거울 속에 저를 보세요. 음악을 그냥 느껴요. 원, 투. 느끼라니. 제 몸은 평생을 책상머리에 앉아 서류와 씨름하던 몸이었습니다. 근육이라는 근육은 다 퇴화하고 관절은 삐걱대기만 했습니다. 머리로는 왼발, 오른발을 외치고 있었지만 제 발은 시멘트에 발린 듯 바닥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왼발, 아니, 오른발인가? 푸, 어디선가 비웃음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였습니다. 제가 제 발에 걸려 엉거주춤 넘어질 뻔한 것입니다. 겨우 중심을 잡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만 옆에 있던 오수연의 발을 밟고 말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발이. 어머, 괜찮아요. 댄스 교실에선 발 밟는 게 인사예요. 그녀는 진심으로 괜찮다는 듯 웃었지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수치심. 평생을 체면과 품위를 지키며 살아왔는데 이 나이에 이 낯선 곳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 좀. 저는 대답도 듣지 않고 도망치듯 교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등 뒤로 어머, 어디 가세요? 다시 안 오시겠네 하는 수군거림과 멈추지 않는 차차차. 음악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3층에서 1층까지 삐걱대는 무릎을 부여잡고 계단을 구르듯 내려왔습니다. 상가 밖으로 뛰쳐나오자 차가운 초가을 바람이 땀으로 축축한 이마를 때렸습니다. 그제야 숨이 좀 쉬어졌습니다. 꿈을 꾼 건가? 망신살이 뻗쳐도 단단히 뻗쳤지. 주책이야. 주책. 집으로 돌아오는 15분의 거리가 마치 15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나가는 고등학생들마저 저를 보고 저 영감, 땀 냄새 하고 수군대는 것 같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딸아이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명상 교실이 문을 닫았다. 자리가 없더라? 어떻게든 둘러대고 다신 그 상가. 건물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행히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직 마트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쓰러지듯 누워 아까의 악몽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그 요란한 음악 소리와 거울에 비친 제 뻣뻣한 몸뚱어리, 그리고 제 발을 밟고도 환하게 웃던 그녀의 얼굴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잊자. 그냥 해프닝이다. 그때 베란다 창밖으로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맞다. 어제 내놓은 헌 옷가지들. 저는 몸을 일으켜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비를 맞으면 안 되는 재활용 상자들을 안쪽으로 들이려던 참이었습니다. 수십 년 묵은 잡동사니가 쌓인 창고 구석. 낡은 등산 가방 뒤편으로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가 하나 보였습니다. 제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제 개인 물품, 상자였습니다. 이게 아직도 있었나? 홀린 듯 상자를 꺼내 덮개를 열었습니다. 퀴퀴한 곰팡내와 함께 그 안의 물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낡고 가죽이 군데군데해졌지만 여전히 매끈한 곡선을 자랑하는 검은색 댄스 구두 한 켤레였습니다. 그때가 25이었나. 졸업을 앞둔 마지막 축제였습니다. 동기 녀석들에게 등 떠밀려 난생 처음 만보라는 춤을 췄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음악에 몸을 맡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머리가 아니라 심장이 먼저 뛴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날 저는 무대 위에서 날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동창회에서 스치듯 보았던 가디팍한 새내기 그녀도 그 관중석 어딘가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건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먼지 쌓인 구두를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평생을 체면과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살아왔습니다. 가장이 춤을 춘다는 건 딴 따라나 하는 짓이라 스스로를 올가매며 이 구두를, 이 뜨거운 열망을 창고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어른이고 가장의 도리라 믿었습니다. 이런 게 내 안에 아직 남아 있었구나. 그때 현관 도어록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제 들어왔소. 웬일로 소파에 안 누워있고. 아내가 피곤해 절어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웬 땀 냄새가 이렇게 진동을 해. 그 명상인가 뭔가 땀도 나. 저는 저도 모르게 황급히 구두 상자 뚜껑을 닫아 제 발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바람 피우다 들킨 사람처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많아서 좀 덥더군. 별꼴이야.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보단 낫네. 내일 마트 쉬는 날이니까 베란다 저 잡동사니들 싹 다 버리게 정리 좀 해놔요. 알았소? 아내는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잡동사니. 아내의 말에 저는 발밑의 상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유일한 열정이 이제는 버려야 할 잡동사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아내의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 사이로 302호의 그 경쾌한 차차차 리듬이, 그리고 30년 전의 그 뜨거운 만보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만났는데도 저를 기억조차 못하면서 넘어질 뻔한 늙은이의 발을 밟히고도 그저 환하게 웃어주던 그녀의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 없이도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새벽 5시 반. 평생 몸에 밴 공무원의 습관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아내는 옆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어젯밤 발밑에 숨겨두었던 그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구두. 밤새 이 구두를 끌어안고 잤습니다. 버려야 할 잡동사니인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닦아 신어봐야 할 내 유일한 꿈인가? 어제 그 민망하고 어색한 공간에서 느꼈던 수치심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뻣뻣하게 굳은 몸, 엉망이 된 스텝, 나를 향한 조롱 섞인 시선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굴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시끄럽다 생각했던 그 차차차 리듬. 내 손을 잡아 끌던 오수연의 따뜻한 손의 감촉. 그리고 30년 전 내 심장을 뛰게 했던 그 만보의 열기. 그래, 어차피 짐짝 취급받는 인생이다. 이대로 소파에서 말라 죽으나 망신당하고 욕먹으나.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아이에게는 명상교실에 가는 척하고 그 주책의 소굴로 다시 가보는 겁니다. 그저 딱 한 번만 더. 그녀가 오수연이 내민 그 손이 단순한 동정이었는지 아니면 내 안에 무언가를 본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구두를 젖은 수건으로 정성껏 닦기 시작했습니다. 가죽에 묻은 수십 년 묵은 먼지가 닦여 나가자
희미하게 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찾은 302호실. 문을 열기 전 심장이 발 뒤꿈치까지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그냥 돌아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수십 번을 망설이다 눈을 질끈 감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시끄러운 음악, 그리고 제 등장에 잠시 동작을 멈추는 사람들. 어? 어제 그 어르신.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는 그 순간, 구석에서 몸을 풀고 있던 오수연이 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나, 다시 오셨네요. 전 또 어제 놀라서 안 오시는 줄 알고. 그게, 어제는 내가 좀, 괜찮아요. 잘 오셨어요. 자, 오늘은 저쪽 구석에서 기본 스텝부터 다시 해봐요. 그녀는 어제와 달리 저를 맨 앞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 자리로 저를 배려했습니다. 그 사소한 배려에 저는 어제 도망치듯 뛰쳐나왔던 민망함이 조금은 가시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음악에 맞춰 천천히 스텝을 시범 보였습니다. 왼발, 오른발 그리고 차차차 맞아요. 그렇게 어머. 생각보다 금방 따라하시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어제는 천근만근이던 발이 오늘은 조금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뻣뻣하고 어설펐지만 왼발을 내디딜 때 오른발이 따라 나가는 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머릿속으로 수백 번도 더 그 스텝을 복기했던 덕분이었습니다. 된다. 이게 되긴 되는구나. 그때였습니다. 제 등 뒤에서 노골적으로 불쾌한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 선생. 지금 그 영감탱이 가르칠 시간 있나? 돌아본 곳에는 번들거리는 포마드 머리에 몸에 맞지 않는 명품 트레이닝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두꺼운 금목걸이가 땀과 뒤엉켜 불쾌하게 빛났습니다. 어제 저를 보고 비웃던 무리 중 하나였습니다. 아, 최 이사님. 어차피 지금은 기본 스텝 다지는 시간이잖아요. 새로 오신 분 좀 챙겨드려야죠. 챙겨? 뭘 챙겨? 저 양반은 춤출 관상이 아니야. 딱 보니까 저기 옆방 명상이나 해야 할 양반인데. 안 그래요, 영감님?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제 남루한 카디건과 낡은 면바지가 그의 비싼 트레이닝복 앞에서 초라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이놈 봐라.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소. 지나쳐? 허허, 영감님. 내가 여기 물을 제일 잘 알아서. 그래, 저 오 선생. 우리 교실 에이스거든? 저런 에이스는 나 같은 파트너랑 줘야 그림이 나오는 거지? 영감님 같은 통나무랑 엮이면 돼. 일도 안 된다고 안 그래요, 다들? 주변의 몇몇이 그 말에 동조하듯 낄낄거렸습니다. 오수연은 곤란한 듯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그는 노골적으로 오수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최 이사님 농담이시죠? 여기는 누구랑 쳐야 한다. 그런 거 정해진 거 없어요. 아, 왜 이래? 오 선생답지 않게. 내가 이따 저녁에 좋은데 예약해놨어요. 됐습니다. 저 김진우 씨를 가르쳐 드려야 하니까 먼저 연습하고 계세요. 오수연은 저를 끌고 아예 반대편 구석으로 가버렸습니다. 최 이사는 잔뜩 불쾌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더니 명상이나 할 것이지 하고는 제 보란듯이 다른 여자 파트너의 허리를 확 감아쥐었습니다. 통나무, 명상이나 할 영감. 수치심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어제와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굴욕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오기였습니다. 그래. 내 놈이 얼마나 잘 추는지 한번 보자.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바람 좀 쐬고 오겠소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묵은 제 댄스 구두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뒤편, 인적이 드문 공원 정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그곳에서 저는 구두로 갈아 신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구두굽이 닿는 또각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왼발, 오른발, 차차차.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낮에 오수연에게 배운 그 스텝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10번, 20번 반복할수록 몸이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듬이라는 것이 살아났습니다. 이거다. 이 느낌이야.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60평생 이렇게까지 무언가에 집중해 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최이사라는 자의 비웃는 얼굴, 저를 통나무라 부르던 그 목소리, 그리고 생각보다 금방 따라 하시네라며 격려해주던 오수연의 맑은 목소리가 교차로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쳤을까. 새벽 이슬이 내릴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정자 기둥에 기댄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돌린 그곳에는 야간 산책이라도 나온 듯 편한 복장을 한 오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것도 비웃는 것도 아닌 알 수 없는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오수연이었습니다. 저는 땀으로 젖은 셔츠가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마치 벌거벗은 제 길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극심한 창피함에 휩싸였습니다. 30년 묵은 구두를 신고 이 나이에 한밤중 공원에서 스텝을 밟고 있는 꼴이라니. 이건 주책을 넘어선 망측의 영역이었습니다. 오 선생 여긴. 웬일이시오? 잠이 안 와서 산책 중이었어요. 근처에 사시나 봐요. 예, 이건, 그러니까. 저는 구두를 감추려는 듯 황급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발, 정확히는 낡은 구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연습 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몸이 찌뿌둥해서. 그녀는 제 변명을 가만히 듣더니 제 어깨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어깨 힘이 너무 들어갔어요. 춤은 발로 추는 게 아니라 어깨와 골반으로 추는 거예요. 그녀는 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탓하는 대신 제 자세를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그녀는 그 자리에서 음악도 없이 가볍게 차차차 스텝을 시범 보였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는 그녀의 움직임은 낮에 본 것보다 훨씬 유연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 진심이구나. 그녀는 저를 조롱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통나무를 향한 동정이 아니라 열심을 향한 순수한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10분 남짓 제 어깨와 골반의 움직임을 교정해 주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특히 아내 외의 여자에게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무언가를 배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싸늘한 밤 공기와 달리 등줄기에서는 다시 땀이 솟았습니다. 그날 밤의 비밀 과외 이후 제 몸은 놀랍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멋대로 엇나가던 발이 이제는 음악을 탔습니다. 왼발, 오른발, 차차차.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좋아요. 진우 씨. 몸에 리듬감이 숨어 있었네. 오수연과 파트너를 이뤄 스텝을 맞추는 순간 거울 속에 저는 더 이상 회색 고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리드에 맞춰 턴을 하고 스텝을 맞출 때 마치 30년 묵은 기계에 기름칠을 한 것처럼 잊고 살았던 살아있음의 감각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가 다 드러나도록 환하게. 이거다. 이게 살아있는 거였지.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박수 소리와 함께 최 이사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말쑥한 모습으로 곧장 오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야, 우리 오 선생. 웬일로 저 명상 영감님이랑 그렇게 붙어 있어? 연습은 나랑 해야지. 그는 제 존재는 아예 무시한 채 오수연 앞에 화려하게 포장된 쇼핑백 하나를 툭 내밀었습니다. 자, 이거 오 선생 주려고 내가 백화점 가서 특별히 골랐지.
이번에 시니어 댄스 대회 나랑 파트너로 나갑시다. 이게 내 성의 표시야. 쇼핑백 안에는 반짝이는 큐빅이 박힌 딱 봐도 고가로 보이는 댄스 슈즈가 들어 있었습니다. 교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 구두와 오수연에게로 쏠렸습니다. 음악마저 멎었습니다. 최 이사님,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부담스럽다고. 부담? 이게 왜 부담이야? 나 최 이사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팍팍 밀어줄 테니까 오 선생은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저런 뻣뻣한 영감이랑 엮여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는 노골적인 흑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시간 낭비, 뻣뻣한 영감. 그 말은 정확히 저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오수연은 곤란한 듯 쇼핑백을 받지도 거절하지도 못한 채 저를 한번 흘깃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시선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런 번쩍이는 구두와 돈 많은 파트너를 원하는 건가? 그날따라 연습은 더 길어졌습니다. 오수연은 최 이사의 선물을 정중히 거절했지만 최 이사는 생각해보라며 구두를 교실에 두고 가버렸습니다. 그 일로 심란해진 오수연을 위로하며 몇 번 더 스텝을 맞추다 보니 시간은 밤 10시를 훌쩍 넘기고 말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꺼진 TV 화면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들어오슈. 늦었네. 명상 교실에서 토론이 길어져서 명상. 아내는 제게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목덜미와 카디건에 코를 킁킁 갖다 댔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래? 사람 민망하게. 무슨 명상을 하길래 땀 냄새. 여자 분 냄새가 이렇게 진동을 해? 오수연과 파트너 연습을 하며 가까이 붙었던 탓에 그녀의 옅은 파우더 향이 밴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명상실에. 여자들도 많으니까 그렇지. 그래? 근데 당신 요새 좀 이상한 거 알아? 밥도 잘 먹고 밤늦게 들어오고 며칠 전에는 자다가 잠꼬대도 하던데 무슨 차차인가 짜짜인가?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뭐유? 아내가 제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를 획 낚아챘습니다. 그 안에는 미쳐가라 신지 못하고 들고 온 제 낡은 댄스 구두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지가 열리고 구두가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낯선 남자의 구두를 보듯 그 낡고 희미하게 광이 나는 구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의심을 넘어선 차가운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고 묻잖소. 아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낡은 구두. 그것은 제 변명할 수 없는 비밀, 혹은 60평생 처음으로 가져본 욕망의 증거물이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그 구두와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그게 명상 교실에서 자세 교정 한다고. 자세 교정? 아내는 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비웃음으로 받아쳤습니다. 자세 교정하는 사람이 땀 냄새에 여자 분 냄새를 묻히고 차차차 잠꼬대를 하고 이딴 해괴망측한 구두를 숨겨 다녀요? 아내는 제 앞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그 눈은 이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내 남편이 이 늙은 나이에 바람이 났구나. 저는 그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정말 아니야. 여보, 그냥 옛날 생각나서. 됐어요. 더 듣기 싫으니까. 아내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아내는 바닥에 떨어진 구두를 발로 툭 차서 현관 구석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명상 교실인지 망상 교실인지 당장 그만두세요. 내일 당장 가서 환불하든 뭘 하든 다시 내 눈앞에 그 꼴로 나타나지 말아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날 속이면 그땐 나도 끝장 볼 생각이니까 알았어요? 아내는 그대로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는 저 혼자, 그리고 현관 구석에 처박힌 제 낡은 구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끝장. 그 한마디가 거대한 쇠사슬이 되어 제 발목을 칭칭 감는 듯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냥 하룻밤의 꿈이었나? 저는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서슬퍼런 협박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제 발은 어제보다 더 일찍 302호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남은 숨을 쉬러 가는 사람처럼 교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어제 최 이사가 두고 간 그 번쩍이는 댄스 슈즈 상자가 교실 한가운데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최 이사는 이미 와서 몸을 풀고 있었고 오수연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최 이사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혀를 차며 다가왔습니다. 이 영감 아직도 나오네? 끈질긴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어이! 영감님 저거 보여, 저거. 저게 클래스라는 거야. 오 선생은 결국 나랑 파트너 할 거라고. 그러니까 영감님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저기 303호 명상교실이나 가시라니까. 저는 대꾸할 가치도 없어 그를 무시하고 구석에서 몸을 풀었습니다. 끝장이라는 아내의 목소리와 포기하라는 최 이사의 목소리가 뒤섞여 머릿속이 지옥 같았습니다. 그때 오수연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최 이사와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망설임 없이 그 구두 상자로 걸어갔습니다. 오 선생, 드디어 마음 정했어? 역시 보는 눈이 있다니까 그거 신고 나랑 합시다. 최 이사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못 받습니다. 이런 비싼 선물 저한테도 이사님한테도 아무 도움 안 돼요. 교실 안의 모든 음악이 멎었습니다. 최 이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 선생, 내가 성의를 보인 건데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날 이렇게 망신을 줘? 망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리고 시니어 대회 파트너 말인데요. 오수연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최 이사를 지나쳐 똑바로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교실 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김진우 씨, 예. 혹시 저랑 같이 대회 나가 주실 수 있으세요? 뭐라고? 뭐라고? 저 영감탱이랑? 네, 최 이사님은 돈은 많으실지 몰라도 춤에는 진심이 없으시잖아요. 맨날 기본 스텝은 건너뛰고 겉멋만 부리시고. 그녀는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밤공원에서 저를 바라보던 그 진지한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는 아니에요. 뻣뻣해도 땀 흘리면서 기본부터 하려는 진심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봤어요. 30년 묵었다는 그 구두. 그 정도 열정이면 우리 해볼 만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협박도 최 이사의 조롱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심, 열정, 60평생 그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였습니다. 나 같은 통나무가 정말 폐가 되지 않겠소? 통나무요? 통나무가 그렇게 밤마다 연습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봤어요. 진우 씨 안에 숨어있는 만보의 리듬.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에게 끝장을 당하더라도 이 여자가 내민 손을 잡아야겠다고.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소. 이것들이? 최 이사는 얼굴이 터질 듯 붉어져서는 들고 있던 구두 상자를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두고 봐. 너희들 둘 다 내가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는 악에 바친 소리를 지르며 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후회? 내 인생이 이미 후회투성인데 뭘 더 후회한다는 거냐. 최 이사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는 회원 명부에 적힌 비상 연락망에서 김진우의 아내
박 여사의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김진우 씨 댁 맞습니까? 그런데요. 누구신데? 허허, 내가 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3층 문화센터에 남편분이 매일 오시죠? 그런데요. 거기 명상교실 아니올시다. 302호 댄스 교실이요. 웬 여자랑 아주 딱 붙어서 춤바람이 단단히 났습니다. 남들 보기에 아주 망측해서 보다 못해 전화드리는 거요. 허.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내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댄스 교실. 웬 여자. 춤바람. 망치. 어젯밤의 땀 냄새, 분 냄새, 그리고 그 낡은 구두.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무서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저와 오수연은 파트너 연습의 한창이었습니다. 그렇죠. 허리를 더 돌리고 시선은 저를 봐야죠. 그녀의 리드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것은 마치 녹슨 기계가 다시 작동하는 듯한 희열을 주었습니다. 저는 60평생 처음으로 타인의 시선도 아내의 협박도 잊은 채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만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손은 단단히 맞잡혀 있었고 호흡은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교실 문이 부서져라 열렸습니다. 음악이 거칠게 멎었습니다. 문 앞에는 지옥에서 막 돌아온 듯한 표정의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 여보, 여긴, 어떻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큼성큼 걸어 저와 오수연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내의 시선이 302호를 가득 메운 땀 냄새, 제 땀에 젖은 셔츠, 그리고 저와 오수연의 맞잡은 두 손에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낯선 여자 오수연의 화려하고 몸에 딱 붙는 댄스복을 경멸적으로 훑어보았습니다. 당신이었군. 내 남편 꼬드겨서 이 지경으로 만든 여자가. 어머님, 오해십니다. 저희는 그냥 춤 연습. 누가 어머님이야? 이 망측한 것들아! 아내의 손이 허공을 날았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멎어버린 음악 대신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이 나이에 그 주책 맞고 망측한 꼴 보려고 내가 평생 당신 뒷바라지한 줄 알아요. 당장 그만두지 못해요. 저는 불타는 뺨을 감싸 줄 생각도 못한 채 20쌍의 동정 어린 혹은 고소해하는 시선들 한가운데서 그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제 첫 번째 열정이 그렇게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뺨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저를 쏘아보는 20쌍의 눈동자였습니다. 어떤 것은 노골적인 조소였고 어떤 것은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체념이었으며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오수연의 얼굴에 떠오른 깊은 당혹감과 미안함이었습니다. 저는 302호실의 모든 열기를 단숨에 얼려버린 장본인이 되어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당장 나오지 못해요. 이 왼수야. 아내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체면과 남의 시선을 목숨처럼 여기고 살던 사람이 그 모든 시선을 무시한 채 제 팔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마치 큰 죄를 짓고 관아에 끌려가는 죄인처럼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아내의 손에 이끌려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반박할 단어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오는 내내 아내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차라리 100대의 뺨을 맞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뒤를 돌아볼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 교실 문 입구에 망연자실 서 있을 오수연의 모습이 그리고 그 옆에서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을 최 이사의 얼굴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제 10m는 앞서 걸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고개 숙인 폐잔병처럼 따를 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은 마치 묘지처럼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내는 장바구니도 내려놓지 않은 채 거실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이제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환멸이었습니다. 내가 당신 하나 믿고 평생을 아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애들 아빠 공무원 평생 반듯하게 살아온 사람. 그게 내가 남들에게 우리 남편이라고 자랑하던 전부였어. 근데 이게 뭐야? 춤바람! 저작거리 딴따라들처럼. 여보 정말 오해야. 그 여자는 그냥 춤만. 오해! 뭐가 오해인데?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 계집애랑 손 맞잡고 눈 맞추고 히덕거리는 꼴을 내가 다 봤는데 그건 춤이라는 게 원래. 됐어! 아내는 식탁 의자를 거칠게 빼서 앉았습니다. 당신 그 짐이라는 소리가 그렇게 서러웠어? 그래서 이 늙은 마누라한테 반항이라도 하고 싶었어? 딴 여자 만나서? 아, 그런 거 아니야. 정말. 그때였습니다.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아이였습니다.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아, 나다. 네 아빠가. 아내는 제가 현장에서 잡힌 그 망측한 꼴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딸에게 일러바쳤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딸아이의 경악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제게 건넸습니다. 당신 딸이야. 당신이 직접 말해봐라, 하? 여보세요. 아빠,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한테 다 들었어. 그 나이에 그게 무슨 망신이에요. 남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우리가 아빠 그런 사람인 줄 알까봐. 정말 실망이야. 부끄럽다. 망신. 딸아이의 목소리가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서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아내는 마지막 통첩을 날렸습니다. 그 잡동사니들 당장 내다버려. 그 구두짝인지 뭔지. 그리고 다시는 그 여자, 그 교실 얼씬도 하지 마.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진짜 자식들 안 보고 끝내는 거니까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졌습니다. 그 시간 302호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의 소동으로 대부분의 회원이 분위기 흉흉하다며 나오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오수연만이 홀로 음악도 틀지 않은 채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최 이사가 어슬렁거리며 들어왔습니다. 허허, 꼴 좋네. 이게 다 오 선생이 파트너 잘못 골라서 그런 거 아니야. 안 그래? 이사님이시죠? 그분 아내한테 제보한 거. 제보, 그게 뭐 팩트잖아? 춤바람 난 영감이랑 그걸 또 좋다고 받아준 오 선생이랑 팩트 아니야? 정말 비겁하시네요. 비겁, 쯧쯧 순진하긴. 이 바닥이 다 그런 거야. 자, 그 영감은 이제 쫑났어. 집구석에서 쫓겨났을지도 모르지. 대회 등록 마감일 내일 모레야. 나 최 이사가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야. 나랑 파트너 해. 그럼 어제 일은 내가 싹 덮어줄게. 오수연은 대답 대신 자신의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최 이사를 그대로 지나쳐 교실을 나갔습니다. 야, 오 선생, 지금 내 성의를 무시해? 너 그러다 저 영감이랑 똑같이 망신당한다. 오수연은 멈추지 않고 상가 건물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회원 명부에서 확인했던 김진우의 주소지를 향해 망설임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소파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있었지만 TV는 켜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당신 꼴 보기 싫다며 아침 일찍 마트 일을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는 저의 무거운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진심, 열정, 만보, 다 늙은이의 주책일 뿐이었어. 아내 말이 맞았고 딸아이 말이 맞았어. 나는 그냥
찜이야.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늙은이일 뿐이라고. 저는 비틀거리며 베란다 창고로 향했습니다. 현관 구석에 처박혀 있던 아내가 잡동산이라 불렀던 그 구두를 들고 왔습니다. 30년 묵은 제 유일한 꿈의 증거. 저는 그것을 바닥에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 때문이야. 이깟 구두짝 하나 때문에 내 평생이 망신거리가 됐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구두를 집어들어 창고 벽을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다신 하나 봐라. 이딴 거.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구두가 시멘트 벽에 부딪혔다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똑.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버티고 저의 어설픈 밤. 연습을 견뎌주었던 오른쪽 구두의 굽이 그렇게 힘없이 부러져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꺾여버린 구두굽. 그것은 마치 60평생을 억누르다 겨우 고개를 들었던 제 자신의 꺾여버린 자존심 같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자가, 늙은이가 이깟 구두굽 하나 부러졌다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부러진 구두굽을 손에 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부러진 구두와 나머지 한 짝을 다시 낡은 상자에 담았습니다. 제 꿈을, 제 열정을 이번에는 정말로 영원히 봉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자 뚜껑을 덮고 창고 가장 깊은 곳으로 밀어 넣으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딩동.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내가 벌써 돌아왔나. 저는 황급히 눈물을 물로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초인종 소리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딩동. 딩동. 망설이는 하지만 다급한 손길이었습니다. 누구요?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현관문 앞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302호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당혹스러운 얼굴에 오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여길 어떻게 알고? 진우 씨, 김진우 씨, 안에 계신 거 알아요. 문 좀 열어보세요.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현관문에 기댄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을 열면 아내의 말이 현실이 됩니다. 정말 끝장입니다. 저는 현관문에 등을 기댄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안쪽은 아내가 선언한 끝장이라는 현실이었고 바깥쪽은 저를 진심이라 불러준 유일한 환상이었습니다.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제 60평생이, 제가 지켜온 가정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가시오. 제발, 그냥 가시오. 문 너머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갔나? 그래, 가는 게 맞아.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바로 그 순간. 스슥. 무언가가 현관문 틈새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A 사용지 한 장이었습니다. 시니어 댄스 챔피언십 참가 신청서. 그리고 그 위에는 제 이름, 김진우와 오수연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대회 등록 마감, 오늘까지예요. 최 이사님이요. 자기가 파트너 못 구해서 대회 못 나간다고 저랑 진우 씨 아예 출전 금지 시켜달라고 주최 측에 깽판을 놨더군요. 뭐라고? 그 사람 그렇게 이기게 둘 거예요? 진우 씨 땀, 진우 씨 진심 그렇게 꺾이게 둘 거냐고요. 그녀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양심을 두드렸습니다. 전 기다릴게요. 30분 뒤에 문화센터 앞에서요. 만약 안 나오시면 저도 이 춤 그냥 깨끗하게 접으려고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제 이름이 적힌 그 신청서를 망연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막 집어넣으려던 꺾여버린 구두굽이 담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꺾인 구두굽, 꺾인 진심. 이대로
이대로 끝내는 게 맞는 건가?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인터폰 화면으로 오수연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 망측한 여편네가 감히 여기까지! 아내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였습니다. 당신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내가 끝장이라고 했지. 아내는 베란다로 달려가 제가 미처 숨기지 못한 그 구두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열고 그것을 복도 밖으로 집어 던지려 했습니다. 그만!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60평생 단 한 번도 소리 내지 못했던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내의 팔목을 붙잡았습니다. 이것 봐! 당신 지금! 그만! 하라고 했소! 저는 아내의 손에서 상자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 꺾여버린 구두굽을 아내의 눈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제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가 쏘? 뭐긴 뭐야! 그 망측한! 이게 나요. 40년을 당신이랑 자식들 뒷공무니만 보면서 꺾여버린 나라고 평생을 가장으로 공무원으로 애들 아빠로 살았소. 단 한 번도 김진우로 살아본 적이 없어. 소파에 누워 짐짝 취급받아도 부끄러운 늙은이 취급받아도 괜찮은 줄 알았어. 아니, 괜찮아야만 하는 줄 알았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아내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습니다. 근데 아니었어. 나도 숨 쉬고 싶었어. 나도 심장이 뛰고 싶었다고. 저는 바닥에 떨어진 참가 신청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딱 한 번만. 여보, 내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 딱 한 번만 하게 해 주시오. 남들 보기에 망측한 놈이 아니라 부끄러운 늙은이가 아니라 저는 아내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김진우로 춤 한 번 추게 해 주시오. 그리고 그거 끝나면 당신 말대로 이 구두 내 손으로 내다 버리겠소. 제발. 딱 한 번만.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40평생 처음 보는 남편의 오열에 그저 낯선 사람을 보듯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대회장은 시끄러웠고 온통 반짝이와 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무대 뒤편에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낡은 구두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꺾여버린 구두굽은 제가 강력 접착제로 겨우 붙여놓은 상태였습니다. 언제 부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떨리세요? 죽을 것 같소. 괜찮아요. 어차피 우승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 추러 온 거니까 최 이사님 보란 듯이. 저쪽 구석에서 최 이사가 새파랗게 젊은 새 파트너와 함께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는 제 꺾인 구두굽을 보란 듯이 가리키며 낄낄거렸습니다. 저놈, 두고 보자. 그때였습니다. 다음 순서 참가번호 17번 김진우, 오수연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수백 개의 조명이 저 하나만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객석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지만 그 어딘가에 아내와 딸아이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앉아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발 와달라고, 내 마지막 모습을 봐달라고 빌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못해 가서 망신당하는 꼴 똑똑히 보겠다며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저는 무대 한가운데서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최 이사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통나무야. 꺾인 구두굽을 신은 늙은 광대라고. 그때 제 손을 잡은 오수연의 손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잊어요. 다 잊고 30년 전
그 축제를 생각해요. 진우 씨 안에 있는 그 만보, 그리고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빠르고 경쾌하며 심장을 뒤흔드는 만보였습니다. 첫 박자. 저는 굳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박자. 오수연이 저를 리드했습니다. 세 번째 박자. 몸이 기억한다. 30년 전 그 축제에서 날아다니던 25의 김진우. 책상머리에 앉아 서류를 넘기던 30살의 김 과장. 소파에 누워 리모컨만 돌리던 63세 잉여인간. 그 모든 나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리듬이 저 꺾인 구두굽을 타고 발끝에서부터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왼발, 오른발, 아니, 몰라. 스텝이 엉켰습니다. 턴이 조금 불안했습니다. 접착제로 붙인 구두굽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처럼 세련되지도 다른 참가자들처럼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60평생 억눌러왔던 남자의 서툰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몸부림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땀과 눈물이 뒤범벅이 된 채 오수연을 바라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객석에서 아내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경악과 부끄러움으로 일그러져 있던 아내의 얼굴. 그 위로 아내가 기억하는 40년 전 낡은 양복을 입고도 유일하게 살아있던 그 청년의 얼굴이 지금 무대 위에 땀에 젖은 늙은이와 겹쳐 보였습니다. 아내는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억척스러운 아내의 눈시울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음악이 끝났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무너질 듯 오수연에게 기댔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우승도 환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제 시선은 객석의 아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음악이 멎었습니다. 제 심장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텅 빈 무대를 채웠습니다. 저는 오수연의 어깨에 기댄 채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객석은 조명이 꺼져 여전히 어두웠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저를 향해 고정된 아내의 시선을, 그 뺨을 타고 흐르던 40년 만에 처음 보는 아내의 눈물을. 우리는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박수갈 채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몇몇은 저의 서툰 몸짓을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저는 해냈으니까요. 무대 뒤편, 싸구려 분장실의 퀴퀴한 냄새와 땀 냄새가 뒤엉킨 그곳으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오수연이 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해냈어요. 진우 씨 봤죠? 관객들이 다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던 제 낡은 구두굽. 그것이 마지막 임무를 다했다는 듯 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제 30년 묵은 꿈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부러진 구두를 내려다보며 그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섰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딸아이는 차마 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아내의 등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땀으로 범벅이 된 제 얼굴과 셔츠,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부러진 구두굽을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이제 끝장을 볼 시간이었습니다. 어서 욕을 하시오. 망신스럽다고, 부끄럽다고. 아내는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들고 있던 낡은 장바구니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하얀 수건이었습니다. 꼴 참. 아내는 거친 손으로 제 이마와 목덜미에 땀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은 제가 40년 전 고시에 합격했을 때 고생했다며 등을 두드려주던 바로 그 손길이었습니다. 그 뻣뻣한 몸으로 용 쓰느라 고생했네.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망신도 주책도 아니었습니다. 고생. 제 60평생을 그리고 이 무모한 도전을 아내는 그 한마디로 전부 인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아내가 내민 수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딸아이도 등 뒤에서 조용히 코를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그만 울어 남들 보기에 창피하게. 창피하다는 그 말이 오늘은 조금도 아프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내의 가장 따뜻한 위로임을 저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차 빼오겠다며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부러진 구두를 손에 든 채 오수연과 마주 섰습니다. 그녀는 붉은 드레스를 입은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 고맙소. 오 선생 아니었으면 난 평생 소파에서.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저도 잊고 살았거든요. 춤이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하는 거라는 걸 최 이사님 같은 사람만 상대하다 보니 저도 지쳤었나 봐요. 그녀는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302호실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파트너로서 단단하게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진짜 김진우 씨로 사세요. 뻣뻣해도 멋지게. 오 선생도 늘 행복하시오. 저는 그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조명 아래 혼자 서서 저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제 무기력한 시절에 보았던 그 공허함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구원했지만 그녀의 열정은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슴에 담고 제 현실이 기다리는 아내의 낡은 차로 향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부러진 그 만보 구두를 버렸습니다. 아니, 아내가 보기 흉하다며 먼저 내다 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외출 준비를 하는 제게 아내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또 그 망측한 거 하러 가오? 아, 아니. 오늘은 당신이랑 같이 갈 데가 있어. 저는 아내를 데리고 그 낡은 상가 3층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내가 미쳤다고 거길 이라며 버텼지만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멈춘 곳은 302호가 아니었습니다. 시니어 부부 힐링 왈츠 초급반 바로 옆 303호였습니다. 명상은 지루할 것 같아서 이건 부부가 같이 하는 거라잖소. 아내는 내가 이런 걸 어떻게 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302호실에서 오수연이 제게 그랬던 것처럼 아내의 손을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교실 안에는 저희처럼 어색한 부부 대여섯 쌍이 뻣뻣하게 서 있었습니다. 자, 남편분이 리드하셔야죠. 손을 아내분 허리에. 그렇죠. 저는 아내의 허리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아내의 몸은 제 첫날보다 더 심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나 다를까 아내의 발이 제 발을 사정없이 밟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가 재밌다고. 아내가 저를 흘겨보았습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괜찮아. 다들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저는 아내의 손을 조금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여기서는 발 밟는 게 인사라던데. 아내는 제 말에 별꼴이야, 정말. 하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아내의 붉어진 귓불을. 그리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수줍게 올라가는 그 입꼬리를. 제 인생 이막의 스텝은 여전히 뻣뻣하고 엉망진창으로 꼬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춤이었습니다.